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지역농형 6급 의사소통 능력 같이 공부하게 될 강사 김지영입니다. 저와 같이 공부하실 부분은요, 오늘 첫 번째로 출제 유형 학습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 유형들이 출제되는지에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와 있는데요. 설명드릴 부분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스킵해서 넘어가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첫 번째 어휘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요. 단어의 관계 문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쭉 보시면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만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관계들보다 훨씬 더 많은 관계들이 등장은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관계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아두시면 문제에 임했을 때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유의관계, 말 그대로 비슷한 말의 관계 되겠죠. 우리말과 한자어들이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는 고유어가 조금 더 어렵기는 해요. 많이 쓰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잘 나오는 이런 고갱이라든지 이런 돈독하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들 이런 뒤에 단어 나오는 것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반대 관계는 말 그대로 반의어인데요. 반의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를 하나의 단어를 여러 개의 의미 요소로 나눌 때 다른 것들은 다 같고 한 개의 의미 요소만 다른 경우를 반의 관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반의 관계 같고 저것도 반의 관계 같은데 하고 헷갈리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의미 요소들의 자질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하나를 말씀드리면 소년과 소녀를 의미 관계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으면은 플러스, 그 다음에 어리다 그러면 플러스, 근데 성별이 남자예요. 그러면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른 의미 자질은 같은데 한 개의 의미 자질만 다른 경우 이것들을 반의 관계, 반대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포함 관계는요, 상위어, 하위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상위어가요, 좀 더 일반적이고 넓은 개념이라면 하위어들은 좀 더 구체적인 그 아래 나와 있는 이런 상하위의 관계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자, 동의 관계는 우리 아까 포함 관계에 상위어, 하위어 있었죠. 같은 상위어, 같은 하위어의 관계, 동물 아래에 있는 사자, 호랑이는 같은 동의 관계에 해당이 되고, 종교 아래에 있는 기독교, 불교 얘네끼리는 같은 동의 관계가 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문장으로 보시면 훨씬 더 편해요. 가을이기 때문에 단풍이 든다 이런 식으로요. 자, 고유어와 한자어의 관계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얘는 유의관계라고도 볼 수 있고요. 자, 재료나 결과 같은 관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구와 용도, 붓은 그림을 그리는 도구, 글씨를 쓰는 펜,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장치와 동력원 관계, 이거는 자동차 휘발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작과 사용 관계, 그러니까 사람과 관련된 것들이 좀 나올 경우에는요, 직업을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렇게 세 개가 나올 경우에는 바로 경운기를 사용하는 직업,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어떤 부류라고 부르는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꼬리 물기로 이렇게 관계가 나오기도 합니다. 존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표현하는 것들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순서 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더 많은 다양한 관계가 있구나라는 거를 알고 임하시는 게 좀 더 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는요, 다의어, 동음, 이의어 있는데요. 사실 우리말에는요, 비슷한 표현, 그리고 조금씩 의미가 다른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사전으로 따지면은요, 동음, 이의어는요, 다른 표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배 1, 배 2, 배 3 이런 식으로 각각 다른 표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동음, 이의어라고 합니다. 사람의 신체의 배가 될 수도 있고요. 열매인 배가 될 수도 있고 탈 것의 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신체, 열매, 탈 것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것들은 동음, 이의어라고 하고요. 이
이 하나의 아래에 1번, 2번, 3번 등등등 이렇게 해서 펼쳐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번의 의미를 가장 중심되는 의미라고 하고요. 그 이후에 나와 있는 것들을 주변 의미라고 하는데 서로 조금씩 관련성이 있어요. 1번에서 조금 관련성이 있고 이렇게 범위가 확장해 나가는 것들을 다의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으로 나오면 훨씬 더 쉬운데요. 우리는 보통 문맥 안에서 파악을 해야 하거든요. 이렇게 문맥 안에서 파악할 경우에는 다른 표현으로 바꾼 다음에 이런 표현과 적절한 보기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보시면은요, 여러 가지 다의어들, 동음, 이의어들이 쭉 나오는데요. 아, 이러한 단어들에 해당이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는 조금 넘기도록 하려고 하고 이제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세 번째 관계는 유의어입니다. 말 그대로 유의어의 종류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놨고요. 자, 네 번째 좀 중요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단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단어 고를 때 뭐 빈칸에 들어가야 될 단어들 고를 때 헷갈리기 쉬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잘 나오는 거 위주로 뽑아놨으니 여러분들 꼼꼼히 이 부분은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내가 잘 감이 안 온다 하면은 예시 문장이 나와 있잖아요. 이 예시 문장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는지를 조금 기억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특히 의존명사나 어미 같은 것들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 쭉 넘어가서요. 보시면은 주요 한자어들이 나옵니다. 한자어 같은 경우에도 특히 농역 같은 경우에는 꽤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한자들 반드시 봐두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사이드에 나이를 나타내는 한자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약간 상식처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10세부터 100세까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한번 쭉 보시고 물론 아는 것도 있으시겠지만 모르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해두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번 짚어드렸어요. 자, 한자어들이 쭉 있고 나서는요. 한자 성어가 있는데 한자가 나오면 사실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나에게 힌트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아는 한자 4개 중에 한 2개 정도만 알아도 그거를 가지고 짐작을 해서 우리가 한자 성어의 뜻풀이를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자 여러분들이 같이 봐두시면서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외로 너무 어려워하시는 6번째 순 우리말이 있는데요.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조금 더 위안이 되는 거는요. 우리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의 어원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원을 좀 따져가는 공부를 하시면은 우리말 같은 경우에도 공부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어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관용적인 표현이요. 우리가 단어에서 뜻은 멀어졌지만 관습적으로 쓰이는 이런 관용적 어휘들이 7번째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이드에 나와 있는 확인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풀어보시고요. 만약에 확인 문제에서 질문거리가 있다고 하시면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바로 댓글 달아서 여러분들에게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는요. 뭐 모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주 나올 수 있고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독해부터 다시 좀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들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의 의미는요, 말 그대로 문서 이해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CS에서 따지면 문서 이해 능력이 되겠죠. 자, 의미를 보시면 직업 현장에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인쇄물이나 기호화된 정보 등 필요한 문서를 확인하여 문서를 읽고 이해하고 요점을 파악하는 이게 바로 독해의 기본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문서에서 주어진 문장과 정보들을 이해하여, 자,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결국에는 나에게 필요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추론해야 하고요.
또 거기 연결돼 나와 있는 도표나 기호들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직장에서 요구되는 독해 능력이란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문서를 읽고 이해해야 하고요. 이 정보를 확인해서 내 것으로 통합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이 통합된 거 요약 정리할 수 있어야 하고요. 결국에 나에게 필요한 행동이 무엇인지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겠습니다. 자, 독해 절차는요, 중요해요. 무조건 처음에 내가 어떤 문서를 받으면 이 문서를 왜 보냈을까? 이게 결국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이해 부분이겠죠? 그게 바로 문서의 목적입니다. 자, 첫 번째 문서의 목적, 이게 왜 왔을까? 어떤 문서일까? 자, 그러면 이 문서가 작성된 배경과 주제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서는 나에게 왜 왔으며 왜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인지 파악을 했으면 이제 구체적인 정보들을 밝히고 문제, 항상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같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문제점 파악을 했으면 이 문제점을 가지고 나에게 어떤 해결 방안을 내리라고 하는지, 그래서 취해야 할 행동 결정하고 마지막에 정리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해의 유형들을 알면 거기에 맞는 문서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이해가 좀 더 쉬울 수 있거든요. 자, 가장 기본적인 독해는 사실적 독해입니다. 이게 바로 1차적인 이해와 관련된 독해인데요. 우선 글을 구성하는 단어, 문장, 문단의 내용을 이해하고 말 그대로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사실적 독해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도 우리 사실적 독해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 중심 내용 파악하는 거, 내용 일치 파악하는 거, 그 문맥에서 쓰인 언어, 단어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구조나 전개 방식. 자, 구조나 전개 방식이라는 건 뭐 정의, 인용, 예시를 썼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문서 자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글에 있어요. 그래서 오픈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어 찾아가면서 단락별로 글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락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씩 담아내는 그 단위가 단락이거든요. 하나의 단락에 하나의 중심 문장을 찾아가면서 이 중심 문장들끼리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들, 그게 바로 해결 전략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는 추론적 독해입니다. 내가 사실적으로 이해를 했으면 그것들을 가지고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건데요. 말 그대로 추론,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을 내가 짐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거나 숨겨진 필자의 의도와 목적을 추론하는 독해이고요. 자신의 경험, 그 다음에 문맥, 여러 가지 표지들, 표지라고 하는 건 지시어나 접속어나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용하여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필자의 의도, 특히 필자의 의도가 정확하게 나와 놓은 뭐 논설문 같은 글도 있긴 하겠지만 특히 수필 같은 것들, 소설 같은 것들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 있지 않아도 필자의 의도를 우리가 명확하게 추론해 나가야 하겠고요. 생략된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한 줄을 비워놓고 문맥상 어떤 단어들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숨겨진 주제 같은 것까지 파악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결 전략 마찬가지예요. 앞뒤 문장에 먼저, 빈칸 문제는 앞뒤 문장에 주목하라. 그 다음에 필자의 의도를 파악할 때는 전체의 논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핵심적으로 파악을 하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논설문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결론에서 한번 정리해주고 다시 한번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뒷문단일수록 더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비판적 독해예요. 내 스스로 따져가는 겁니다. 단순히 옳고 그름만 따지는 게 아니라요. 글의 구조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따지는데요. 사실적인 이해와 추론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주제나 글의 구성, 자료는 정확하고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읽는 독해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들 생각해보고 관련 없는 것인지 아니면 구성 방법이 어떤지 필자의 생각에 대해서 바람직한지 그렇지 않은지 다른 의견을 제시해도 좋고요.
그래서 오류 문제들 나올 수 있고요. 주제와 관련되지 않은 것들을 뭐 여러 사람들의 다른 의견들과 쭉 제시를 해놓고 뭐 옳고 그름들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잠깐 앞에서 언급됐던 전개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비교와 대조를 같이 묶어 생각하시면 편해요. 비교는 비슷한 점을 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조는 오히려 차이점, 반대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걸 가지고 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해놨네? 비교. 차이점을 가지고 이야기해놨네? 대조가 되겠죠. 그리고 특히 대조 같은 경우에는 역접의 접속사. 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분류와 분석도 여러분들이 조금 같이 묶어주시면 좋겠는데요. 분류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개념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면 얘를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 거를 분류라고 하고요.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를 가지고 쪼개보는 겁니다. 자, 차가 있으면 차의 창문과 몸통과 배기와 엔진과 바퀴와 이런 식으로 하나를 쪼개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의는 A는 무엇이다. 그래서 보통 설명문 나올 때 정의는 매우 중요하게 취급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정의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이 정의를 가지고 내가 이 단어를 다음부터 활용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본질, 속성 이것들을 명확히 파악하고 가는 게 중요하고요. 유추는 비슷한, 유사한 다른 것들을 가지고 추론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친숙한 내용을 가지고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들을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유사성을 가지고 추론을 해나는구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유추를 유비추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같기 때문에 네 번째도 같을 거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유추도 가능합니다. 자, 논증은 말 그대로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이걸 논증이라고 하는데요. 명제와 논거라는 표현이 여기 나와 있네요. 명제는 한마디로 내가 정확하게 말하고자 하는,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명제의 종류를 사실, 정책, 가치명제 이렇게 나누기는 하는데요. 사실명제는 말 그대로 누가 봐도 반박이 불가능한 홍길동전은 어떤 것이다. 김만중이 지은 한문소설이다 하면 거짓이 되는 거고 허균이 지은 한글소설이다 하면 뭐 진실이 되는 것이고요. 정책명제는 어떻게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명제를 뭐 정치적으로나 이런 명제들을 이야기할 때는 거의 정책명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여기 예시를 보시면 수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억제해야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당하는 게 정책명제란다 한다면 가치명제는 옳고 그름, 도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의 판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논거는 말 그대로 명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 논거가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다른 사람의 말을 따오거나 여론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소견,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논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묘사라고 하는 거는요,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듯이 떠오를 수 있도록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표현해주는 게 묘사이겠고요. 자, 서사는요, 우리 뭐 소설을 서사갈래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시간의 흐름이나 이런 경과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서사입니다. 자,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순서, 단계에 초점을 두고 진행해 나가는 것이고요. 인과는 원인과 결과가 되겠죠. 자,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글의 유형들을 좀 살펴보면요. 자, 논설문, 자기 주장을 하는 것들이 논설문이고요. 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파악하면서 읽으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논설문을 비판적으로 읽는다 하면 따져봐야 되는 거, 명제는 명료한지 공정한지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겠고요. 논거는 확실한지, 추론을 어떤 식으로 논리적으로 했는지, 용어는 정확하게 사용했는지 등을 따져보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유도하는 설득적 논설문과, 자, 설득적 논설문이라고 하는 거는 얘가 말하고자 하는 말, 생각이나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들을 설득적 논설문이라고 하고요. 글쓴이의 의견을 증명하는 이런 논증과 관련된 논설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글쓴이의 주장이 중요해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종 자기 생각에 빠져서 답을 고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분명히 글쓴이의 내용이기 때문에 개인의 해석은 포함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주장과 증명한 부분, 논거 부분 구분하면서 읽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비판적인 자세, 글쓴이의 논거에도 분명히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논리 전개의 흐름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필자의 주장과 중간중간에 자기 주장에 반박을 하는 내용을 일부러 집어넣을 때가 있어요. 내가 그 반박을 재반박함으로써 자기의 논거들로 삼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 의견 구별을 해주셔야 하고, 결국에는 내 생각은 어떤지까지 확장해 나가는 게 이런 논설문의 최종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설명문이 나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설명하는 독자의 이해, 정보 전달을 우선순위로 하는 글이 바로 설명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줘야 돼요. 정확하고 명료하고 쉬워야 합니다. 내가 많이 한다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어려운 말을 쓰면 안 되겠죠? 쉽고 간단, 명료한 용어들을 사용해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독해 요령들도요, 구체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들 구분해 가면서 배경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면 훨씬 더 좋겠죠. 자, 기사문 많이 나오는 겁니다. 기사문 보통 보도자료로 나오기도 하고요. 말 그대로 신문 기사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자,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실제 사건들을 가지고 쓰는 것들인데, 기사문에서 중요한 거는 육하 원칙에 따른 글이라는 겁니다. 육하 원칙이 100% 다 들어갈 필요는 없으나, 이왕이면 육하 원칙에 거의 입각해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 육하 원칙이 바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객관적이어야 하고요. 자, 기사 신속해야 합니다. 간결하게 보도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신문기사 볼 때 맨 위에 제목처럼 가장 크게 나온 그 글을 표제라고 하는데요. 이 표제만 봐도 이 전체적인 내용이 뭔지 알 수 있거든요. 자, 표제 다음에 조금 작은 글로 약간 조금 길게 나온 그게 바로 여기 부제는 빠졌네요. 표제 아래 부제가 같이 이렇게 연결돼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문이라고 하는 게 바로 내용 요약. 그 다음에 본문 구체적인 서술이고요. 뒷부분에 해설이 등장하기도 하고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실의 객관적 전달이기 때문에 사실과 의견 구분해야 하고요. 실생활에서 이 정보를 가지고 내가 활용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구나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회사 생활에서 필요한 보고문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 가지 보고를 위해 쓰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정확하고 논리성을 따져서 여러분들이 쓰고 읽으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보고문은 무슨 보고문이라는 제목을 붙기 때문에요. 그 목적에 따라서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써주는 게 좋고요. 내가 보고를 위한 조사를 했다면 이 조사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포함시켜 주시는 게 좋겠죠. 자, 또 잘 나오는 공문서들입니다. 말 그대로 행정기관 내에서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이기 때문에 그냥 행정상의 여러 문서들을 통틀어서 공문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 명료해야 하고요. 시기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시기를 정확하게 써놓지 않았다면 일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연, 월, 일 밝혀주고요. 복잡하지 않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의사 전달의 기능이 있어요. 말 그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외부 혹은 내부끼리도 이렇게 알린다. 공적으로 알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날짜를 이렇게 꼭 밝히는 이유가 바로 보존의 기능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업무 처리 결과의 증거물로서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료 제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다시 꺼내서 볼 수 있도록 이런 기능들을 공문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글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인문, 예술, 뭐 과학기술 이런 글들이 어떤 것들이 있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넘어가서요. 우리 문서 작성 능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서 작성은요, 우리가 이해한 내용, 바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데요. 직장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문서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작성하여야 조직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부응할 수 있으므로 문서를 이해하고 상황과 목적에 맞는 문서 작성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문서를 이해할 때 순서에도 그랬고요. 어떤 문제인지 파악을 하고 여기에서 요구되는 나의 행동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행동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했다라고 보고를 할 수도 있겠고 어떤 식으로 내가 뭐 전달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서 작성 능력은 기본적인 그런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업인이 작성하는 문서는 상대를 설득하거나 의견을 전달하는 기능을 가진 공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 되겠죠. 일관성, 통일성을 갖추어야 하고요. 객관적인 근거, 핵심 사항은 명확한지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문서를 작성할 때 요소들 요것도 좀 중요하게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품위 있고 짜임새 있는 골격이라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문서마다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에 대한 짜임새는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짜임새 있는 골격이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고요. 객관적, 논리적, 체계적인 내용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문서를 사용할 때 중요한 것들이고요. 이해가 쉬워야 돼요. 내 의견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려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명료하고 설득력 있는 문장으로 이왕이면 레이아웃도 세련되고 효과적인 배치를 해주면 좋겠죠. 자, 계속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문서 작성의 원칙이요. 짧고 간결하게 문장이 곁문장들이 너무 길어지면요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전달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짧게 기교, 비유적인 것들, 수식, 최대한 절제를 해서 실질적인 내용만 명확하게 작성을 하고요. 결국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쓰는 것들입니다. 현학적인 문구라고 하는 건 일부러 어려운 말 쓰는 것들을 현학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문서의 중요한 내용, 즉 여러 가지 문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꼼꼼히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질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을 먼저 제시를 해서 이 첫 단락만 보고도 전체 내용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효과적인 문서 작성 방법이고요. 자, 효과적인 문서를 위해서 내용 이해 먼저 해야 되고 내가 목표를 무엇을 전달할 것인지 목표를 설정하고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인지 여러 자료를 수집해서 핵심만 뽑아 전달을 하고 대상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겠죠. 뭐 예를 들어 그 외에도 뭐 보충 설명 같은 것들 질문을 무조건 이런 건 질문하도록 만들어야지가 아니라 들어올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하자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서 작성 시 주의사항, 아까 특히 공문서가 그리하였죠. 작성 시기 중요하고요. 육하 원칙에 따라 작성하는 게 가장 명확한 글이 될 수 있겠고요. 하나의 사안은 한 장의 용지에 끝내는 게 원칙입니다. 자, 반드시 끝나고 검토 한번 해야 되겠고요. 필요한 자료 외에 굳이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서의 내용 중 숫자 같은 것들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자, 이왕이면 경어, 존댓말이나 단어 사용에 좀 더 신경을 쓰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서 종류에 따라서 공문서 아까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외부로 전달되는 문서일 수가 있기 때문에 육하 원칙 정확하게 드러나게 쓰자. 연도, 월, 일, 날짜 정확하게 쓰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날짜를 쓸 때도 기본적인 형식들이 있습니다. 숫자 뒤에 마침표만 사용하면 되겠고요. 아까도 그랬죠? 한 장에 하나의 내용을 담으라고요. 마지막에 끝 꼭 써주시고요. 내용이 복잡할 때는 항목별로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한눈에 알아보기 쉽습니다.
자, 기획서는요, 말 그대로 기획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데이션을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해봅시다 라는 설득력을 갖춰야 되는 글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한 것인지 핵심 메시지 파악하시고요. 설득력, 상대가 요구하는, 상대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고려해서 작성해야 하고요. 한눈에 파악될 수 있도록 목차 작성하고 뭐 도표나 그래프 전부 다 잘 볼 수 있도록 한 번에 이해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종류겠죠. 깔끔하게 자료가 인용을 했다면 출처는 명확하게 밝혀줘야 되겠고요. 자, 보고서 가장 많이 업무에서 쓰이는 그런 부분들이죠. 말 그대로 내가 진행 과정에 대해서 윗사람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복잡한 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참고 자료는 정확하게 기재를 하고 뭐 질문 같은 거 미리 준비를 하자 정도 되겠고요. 자, 설명문은 여러분들 무슨 제품 설명서 같은 거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제품 설명서는요, 우리가 소비자에게 소구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명령문보다는 기본적으로 평서문이 좋겠고요. 뭐 상품이나 제품에 대한 설명하는 그림으로 잘 알 수 있게 정확하고 간결하게 소비자들을 생각해서 쉬운 용어로, 복잡한 내용은 도표나 그림 활용하자. 자, 전부 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문법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문법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다 배웠던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나가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문의 변동은 왜 일어나냐면요, 우리가 발음을 할 때입니다. 한 형태소가 다른 형태소와 결합할 때 그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것을 의문의 변동이라고 하는데, 소위 이야기에서 발음하기 쉽게 경제성과 강조성을 위해 의문의 변동은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첫 번째 음절의 끝소리 규칙부터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저는 크게 4개로 먼저 나누고 시작을 할게요. 자, 첫 번째가 교체, 탈락, 축약, 그리고 첨가. 자, 이렇게 보기 쉽게 4개를 나눴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꼬리 항목들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교체는 말 그대로 1대1로 바뀌는 거예요. 1대1로. 탈락은 아예 하나가 빠지는 거고요. 축약은 하나가 빠지는 건 똑같은데 A와 B가 합쳐져서 A, B가 돼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얘는 아예 성질이 사라지는 거고요. 첨가는 플러스 1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교체에 해당하는 게 바로 여기 첫 번째 나온 음절의 끝소리 규칙. 받침에, 끝소리가 받침이거든요. 받침에 가느다란 물방울. 이렇게 7개만 오는 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고요. 자, 두 번째는 동화가 있는데, 이 동화에는 비음화, 그러니까 느무으로 바뀌면은 비음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유마, 리을로 바뀌면 유마가 되겠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자음끼리 부딪히는 자음동화라면 자음과 모음이 만나는 구개음화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거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강조성의 대표적인 경음화가 있습니다. 경음화라는 거는요, 된소리대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유 없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이런 경음화가 있겠고요. 자, 탈락을 저는 크게 자음 탈락과 모음 탈락 이렇게 나누거든요. 자음 탈락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의 자음이 탈락되는데 이 끝소리랑 비교할 수 있는 게 겹받침이 하나가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있습니다. 자음군 단순화라고 하는 건 겹받침이 한 개만 남는, 헛받침이 되는, 그러니까 겹받침이 음절의 끝소리처럼 이렇게 하나만 남는 것들을 자음군 단순화라고 이야기하고요. 리을 탈락, 그 다음에 뭐 히읗 탈락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모음 탈락 같은 경우에는 뭐 의 탈락, 아 탈락, 뭐 동음 탈락 이런 식으로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모음 탈락은 눈에 잘 보이지가 않아요. 활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모음 탈락인 것 같은데 확인을 해보고 싶다 하면은
용언의 기본형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아나 어의 어미들을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은요, 모음 탈락은 눈에 잘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의탈락을 생각을 해보면요, 자, 써가 있어요. 기본형이 쓰다잖아요. 쓰다라는 어간에, 기본형 어간에 어미 아나 어를 붙여보시면 쓰어가 아니라 써, 바로 요 의가 탈락되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축약도 자음 축약, 모음 축약이 있는데요. 자음 축약은 거센 소리 대기예요. 거센 소리. 그드브즈가 히읗을 만나면 크, 트, 프, 츠가 되는 이 거센 소리 대기가 축약 되겠고요. 자음 축약. 자, 모음 축약은 단모음과 단모음이 만나서 이중 모음이 되는 게 모음 축약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고 있어요. 자, 첨가 같은 경우에는 니은 첨가와 사이소리 현상을 살펴볼 건데요. 요것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머릿속에 교체, 탈락, 축약, 첨가 이걸 4가지 카테고리로 먼저 나누어서 그 안에 이런 게 각각 들어가는구나 라고 입력을 해놓고 보시면 훨씬 더 조금 쉽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그럼 우리 교체에 해당이 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먼저 살펴보면요. 국어의 음절 끝소리, 즉 받침으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은 가느다란 물방울 7소리 뿐이므로 이 7소리 외에 자음이 음절 끝에 오게 되면 이 중에 하나로 바뀌게 된다. 보시면은요, 디귿에 해당하는 게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디귿에 해당하는 것들 한번 싹 봐주시고요. 이것들을 표준어 규정과 같이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표준어 규정은요, 네, 이 중에서도 표준 발음법에 대한 이 4장의 받침 발음에 해당되는 게 바로 끝소리 규칙인데요. 여기에서는요, 지금 여기 자음군 당수나 제가 말씀드린 겹받침이 하나가 되는 요것과 같이 묶어서 받침이라고 퉁쳐서 나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구별을 할 수 있어요. 자, 파랑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죠. 자, 구항도 말 그대로 대표음 바로 끝소리 규칙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십항, 십일항이 겹받침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겹받침 중에 대표음 하나가 남는다. 근데 중요한 거, 항상 이렇게 다만처럼 전제가 깔리면은요, 요런 것들이 오히려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밥다 할 때 원래 리을, 비읍은 리을로 대표음으로 소리 나는 게 맞으나 밥다 같은 경우에는 비읍으로 발음이 되고 넙다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넓다지만 예외적으로 넙죽하다, 넙둥글다의 경우에만 비읍으로 발음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표준발음법에 대한 이런 항목들을 나와준다면 내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여기구나 찾으면 되겠지만 안 나와주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같은 거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11항 같은 경우에는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비읍, 피읍에 해당이 되는 건데 겹받침이 하나만 남고 대표음으로까지 바뀌는 겁니다. 다만 여기도 있네요. 용언의 어간, 말음, 리을 기역은 기역 앞에서 리을로 발음한다. 사실 이렇게 풀어주는 게 더 어려워요.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주시면 훨씬 더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닭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므로 리을 기역은 기본적으로 기억이 남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형식 형태소, 이응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은 네, 그냥 기억이 이응 자리로 연음이 돼서 닭이가 아니에요. 달기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게 좀 맞죠? 이거는 변동이 된 게 아닙니다. 겹받침 2개가 다 소리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말다를 보시면, 자, 기본적으로 기역이 대표음이기 때문에 얘는 막다, 뒤에 경음화까지 포함이 돼서 막다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어요. 그런 경우에는 뒤에 어차피 기역이 있기 때문에 기역을 대표음으로 남겨놓고 기역이 되면
충돌이 일어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리을을 남겨줘서 맑게 라고 표현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네, 요거 가지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맑아, 얘는 음운 변동이 일어난 게 아니야. 막다, 원래 리을 기억은 닭 생각하면 기억이지. 하지만 뒤에 기억이 오는 경우에만 맑게라고 리을이 남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네, 편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동화입니다. 자, 동화 중에서 자음동화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말이 엄청 길게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요. 느, 무, 으로 바뀌면 비음, 화. 전부 다 보시면은 뭐가 뭐를 만나고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느무로 바뀌면 전부 다 비음하구나. 그러나 리을로 바뀌면 유음하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간단합니다. 표준어 규정에서도 18항과 19항 같은 경우에는 아, 비음아, 20항 같은 경우에는 리을로 바뀌었으니까 유음아. 여기에 비음아, 유음아 말고 우리가 나누는 기준이 또 있거든요. 이것들을 완전 동화와 불완전 동화로 나누기도 하고요. 완전 동화는 리을처럼 똑같은 걸로 바뀌면 이게 완전 동화라고 하고요. 비음화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다른 글자로 바뀌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불완전 동화라고 합니다. 물론 비음화에서도 완전 동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얘는 느무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비읍이 미음으로, 디귿이 니은으로,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는 이유는요. 우리 자음 체계표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한번 자음 체계표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같은 부분에서 나는 소리의 이런 소리의 형태, 비음, 니은 이렇게 소리 내는 것들만 달라지는 겁니다. 쉽게 비읍은 입술 소리거든요. 입술 소리인 비읍이 비음으로 소리 날 때 미음이 되는 것이고 잇몸 소리인 디귿이 비음화가 되면 같은 잇몸 소리 니은이 되는 것이고 여린 입천장 소리 기역이 비음화가 되면은 같은 여린 입천장에서 소리가 나는 이응으로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음 동화는 아니지만 자음과 모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동화입니다. 끝소리 드트인 형태소가 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야여, 요요. 이 반모음을 포함하는 형식 형태소라는 게 중요합니다. 실질 형태소가 만나면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형식 형태소, 즉 어미나 조사 같은 경우일 때 그때 일어나는 게 즈츠로 바뀌는, 구개음인 즈츠로 바뀌는 게 구개음화인데요. 자, 역행동화에 해당한다 나왔는데 제가 앞부분에서 하나를 더 설명을 드리자면 비음화, 유음화, 완전동화, 불완전동화, 역행동화, 순행동화, 상호동화 이렇게도 나눌 수 있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신라 같은 경우에는 뒤에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앞에 게 바뀌었죠. 뒤에 것 때문에 앞에 게 바뀌었다? 그럼 역행동화고요. 앞에 이응 때문에 뒤에 게 비음화됐네. 앞에 것 때문에 뒤에 게 바뀌었네. 이러면 순행동화가 되며 얘는 기역 리을인데 둘 다 바뀌었네. 이런 경우가 상호동화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개음화 같은 경우에 역행동화라고 해당되는 이유가요. 뒤에 이, 야여, 요유 이 모음 때문에 조금 더 이 모음의 발음하기 가까운 드트 같은 경우에는 앞 이빨 뒤에 잇몸과 혀끝이 만나고요. 구개음은 센 구개음은 입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를 발음하기 위해서 조금 더 가까운 즈츠로 소리 난다. 그래서 역행동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귿 뒤에 형식 형태에서 희가 오면요. 축약된 다음에 구개음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디귿과 히읗이 티읕으로 바뀌고 나서 드트가 이 반모음을 만났네? 그래서 다 처까지 되고요. 우리말에서는 저쩌처는 단모음으로 발음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단모음 발음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바로 표준어 규정, 표준발음법 동화 17항에 나오네요. 그래서 국외음화와 이거는 국외음화 중에서 먼저 축약되고 나서 국외음화 되는 경우를 보여주죠. 자, 여기에는 지금 바로 축약과 탈락으로 넘어갔는데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 나와 있는 경음화를 하나 잠깐 집어넣을게요. 경음화. 된소리 대기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나중에 나오게 될 사이소리 현상이랑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예요. 자, 경음화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가로 5번에 넘어가서 나와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저는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된소리 대기는요. 얘는 교체에 해당하고 있는데요. 이유 없이 된소리가 나는 겁니다. 앞에 받침이 그듭으로 끝나는 경우 뒤에가 끄뜨뿌스쯔로 된소리 된다. 국밥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보시면 뭐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뒤에가 된소리 되는 경우. 그리고 어간, 앞에가 어간인 경우에요. 많다 이런 식이죠. 니은 미음 뒤에 된소리 되고요. 한자어 리을 뒤에 갈등 이런 식으로 된소리가 되고요. 뭐뭐 할 것이다 처럼 관형어 리을 뒤에 된소리가 나는구나. 요렇게 4개를 기억을 해주시면요. 이 4개에 해당하지 않는데 된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자, 밤길입니다. 여기서는 이건 어간이 아니잖아요. 용언의 어간 받침이 아닌 미음입니다. 이번에 해당이 안 돼요. 근데 읽을 때는 밤길이라고 우리가 이유 없이 된소리가 나거든요. 이 경음화 4가지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는 전부 다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사이소리 할 때 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이제 세 번째 축약과 탈락이 지금 묶여져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자음 축약, 모음 축약. 자, 자음 축약은 그드브즈가 히읗, 앞에 히읗이 있든 뒤에 히읗이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거센 소리 되는 것이 자음 축약. 모음 축약은 2개의 형태소가 만날 때 두 음절이 하나로 축약되는, 그래서 단모음과 단모음이 만나서 이중모음이 되는, 단모음과 단모음이 만나서 이중모음이 되는 것들을 모음 축약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고요. 자, 음운의 탈락, 여기 자음 탈락, 모음 탈락이 지금 막 섞여 나왔는데요. 자, 가다, 어간에다가 아와 같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붙여보면은 똑같은 아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아가 탈락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가난 같은 경우에는 원래대로 따지면 갓난이었는데요. 니은 2개가 지금 같이 하나가 빠져버린 이런 걸 동음 탈락이라고 묶어서 표현을 했고요. 자, 리을 탈락은 우리가 많이 씁니다. 바늘질이 아니라 바느질, 딸님이 아니라 따님, 이런 식으로 좀 더 발음이 쉽게 리을이 탈락되는 경우. 그 다음에 탈락도 얘 모음 탈락에 해당이 되고요. 히읗 탈락, 나은, 쌓이다. 히읗이 원래대로라면 이응 자리에 가서 연음이 돼야 하지만 연음 없이 히읗이 빠져버리는 경우가 히읗 탈락입니다. 자, 그래서 리을 탈락과 히읗 탈락의 공통점은 자음 탈락이라는 것이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리을 탈락은 발음과 표기가 일치합니다. 즉, 쓸 때, 표기할 때 리을이 탈락된 형태로 단어를 쓰거든요. 하지만 히읗 탈락은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발음은 히읗 탈락으로 발음할지언정 쓸 때는 히읗을 살려 써주기 마련이죠. 자, 사이소리 현상 많이 나오는 겁니다. 사이소리 현상을 알기 위해서 사이시옷 규정을 같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이시옷 규정은 말 그대로 쓸 때, 글씨를 쓸 때, 사이소리 현상은 발음상,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발음상 하고 있는 사이소리 현상이기 때문에 사이시옷 규정과 같이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끝나고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사이시옷 규정에 전제로 깔리는 게 있습니다. 두 단어가 합성명사인 경우를 바탕으로 하고요. 둘 중에 하나는 순 우리말이 포함이 되어야 하며, 그 다음에 앞에 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앞에 말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 요 세 가지, 합성명사, 하나는 순우리말, 세 번째가 앞에가 모음인 경우입니다. 그때 뒤에 해당되는 이것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뒤에 말이 이유 없이 된소리 나거나 니은이 첨가되거나 니은이 덧나는 경우 사이시옷을 집어넣습니다. 자, 조금 예를 들어보면요. 여기 나와 있는 걸로 해볼게요. 초, 불. 그러면은 얘는 우리말이 들어가 있네. 합성명사네. 앞에 말이 모음으로 끝났네. 그런데 읽을 때는 어떻게 돼요? 촛불이라고 이유 없이 된소리가 됩니다. 우리 아까 경음아 된소리 대기에서 말씀드렸죠. 그 네 개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들. 바로 그 네 개의 어디에도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쓸 때 사이시옷을 넣어서 써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자, 니은이 첨가된다? 시내와 물입니다. 우리말이죠. 합성명사죠. 모음으로 끝났죠. 근데 우리가 발음할 땐 시냇물이라고 니은이 첨가된 채 읽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쓸 때 사이시옷을 넣어주는구나. 자, 니은도 마찬가지예요. 깨와 잎, 합성명사고 우리말이 포함이 돼 있고 모음으로 끝났는데 읽을 땐 깻잎 이렇게 니은이 첨가돼요. 사이시옷을 넣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써줄 때는 사이시옷인데요. 이런 식으로 뒤에 된소리가 이유 없이 나네, 니은이 첨가되네, 니은이 첨가되네. 이런 경우에는 발음상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써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이소리 현상을 이거와 같이 연결을 했고요. 자, 이 사이시옷 규정에 예외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한자 플러스 한자 6개는 이미 굳어져 버려서 사이시옷이 들어간 채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집 새빵에는 찻간, 곶간, 퇴간이 있고 숫자는 횟수를 센다. 저는 유치하게 이렇게 6가지를 외웠는데요. 이렇게 6개는 이미 한자어이지만 이번에 해당이 되진 않지만 사이시옷이 들어간 채로 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밤길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기억이 나요? 밤길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말이 모음인데 상관없죠. 거긴 자음인데 이유 없이 된소리가 났는데요. 자, 사이시옷 규정은 이 모음이라는 앞에 말이 모음으로 끝나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지만 자, 사이소리가 될 때는 자, 합성명사예요. 우리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 말이 모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사이소리 현상은 앞에 말이 모음이냐 자음이냐 이거는 빼셔도 돼요. 왜냐? 사실 이 모음이라고 하는 건 사이시옷이 들어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하지만 앞에 말이 자음으로 끝나면 사이시옷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소리 현상은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된소리 규정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데 이렇게 된소리가 난다? 그럼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굳이 앞에 말이 모음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이유가 사이시옷을 안 써주면 되거든요. 발음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이건 어떻게 쉽게 구별을 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시간, 장소, 용도에 해당하는 것들은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난다 생각하시면 돼요. 밤길 같은 경우에도 시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시간에 해당이 되는. 그리고 고깃배 같은 경우도 생각해보면 고기의 배를 이야기할 땐 고기배라고 합니다. 사이소리 현상 안 넣어요. 하지만 고깃배, 고기잡이 용도의 배에 얘기하는 고깃배일 때는 사이소리 현상을 집어넣어서 그건 물론 사이시옷이 들어가긴 하지만요. 이런 식으로 조금 시간, 장소, 용도를 기억을 해주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그거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두 개의 형태소 또는 단어가 합쳐서 합성명사를 이룰 때 앞말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의 모음 다 포함입니다. 뒷말의 첫소리가 안 울림 예사소리일 경우 뒤에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현상. 그래서 저는 이걸 한 번에 좀 알기 쉽게 표로 말씀드린 거고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이럴 때 니은이 덧난다, 니은이 첨가된다, 요것들을 지금 쭉 풀어가지고 항목별로 나온 얘기 같아요.
자, 된소리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찾자면 된소리 경음하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이렇게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 다 된소리네요. 네. 그래서 그드브 뒤에 연결되는 된소리. 어간 니은 미음 뒤에 연결되는 된소리. 다만 피동사동의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피동사동 접사에 따로 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겹받침이긴 하지만 똑같이 하나만 남기 때문에 된소리 발음이 되는 거고요. 한자어 뒤에, 관형어미 뒤에, 그리고 사이시옷이 없다라도 관형격 기능을 갖는, 즉 뒤에 이렇게 뭐 수식이 필요한다든지 아니면 쉬어서 읽는 이런 합성어인 경우에는 된소리로 발음하는구나,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형태소가 나와 있는데요. 자, 형태소 부분부터는 우리 다음 강의에서 조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